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성대학교의 전용복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성대 전용복 교수님 제 자리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일자리 보장제라고 하면 많은 네. 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요즘 뭐 국가 일자리 보장제라든지 뭐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상당 부분은 국가가 이게 기업에게 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라고 이제 압력을 가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 보장제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 보장제의 그 개념, 원리 그리고 기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먼저 네. 일자리 보장제가 무엇인지 네.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자리 보장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일할 의지와 네.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누구든 예. 국가가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예. 고용을 보장한다는 거죠. 네네. 그 고용을 보장한 다음에 그 인원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네.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네, 뭐 돌봄 같은 그렇죠. 예. 또는 이제 사회 전환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 자원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노동력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의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회도 건강해지고 네네. 또 한편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네. 좀 더 풍요롭게 네. 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과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네. 그 노동이 자본주의가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예술가들의 활동이라든가 뭐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은 사실 자본가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려고 하지 않죠. 돈을 주고 고용을 하려고 하지 않죠. 네. 하지만 인류 사회가 이만큼 물질적으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제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좀 더 영혼을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풍요로울 수 네. 있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죠. 매치가. 네. 그럴 때 정부가 나서서 그런 네. 분들을 고용을 해서 또 한편에서 수요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다면은 모두가 다 해피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아이디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앰비셔스하죠. 그죠? 더 이제 다른 측면에 취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중에서 90% 이상이 근로소득이거든요. 네. 그 비중은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네. 그런데 일자리는 굉장히 부족하죠. 네. 실제로 공식 통계에 의하면 항상 100만 명 이상이 공식 실업자로 남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뭐 공식 실업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실업자라 우리가 체감할 수 네. 할 때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은 보통 한 330만 명에서 340만 명 정도 됩니다. 항상.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예. 최근에는 이게 코로나 여파이긴 한데 최근에는 500만 명이 넘었죠. 네. 확장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이 분들이 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다음에 소득이 단절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소득이 없으면은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겠나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I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네. 불안전 노동 또는 불안정 노동, 불완전 노동이 굉장히 네. 확산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
안정 노동은 이해가 되는데 불완전 노동은 어떤 건가요? 저고용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노동을 통해서 예. 예를 들면 한 달에 생활비가 200만 원이 든다. 예. 그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받는 만큼 노동을 더 할 용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만큼 고용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아, 고용 기회가 부족한 것. 그렇죠. 예, 예. 아, 두 가지 측면. 네네. 불안정 노동과 불완전 노동 두 가지 다. 예, 맞습니다. 중간에. 불안정 노동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네, 네. 그다음에 불완전 노동은 더 일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네. 그렇지만 실업은 또 아니에요. 네, 네. 막 이런 노동들이 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복지 체제를 통해서 일정 정도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예.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대부분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실업보험이 대표적이죠. 네. 국민연금은 노후에 네, 관한 네. 국민연금이 예. 있고 의료보험이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네. 이 사회보험에 가입해서 필요할 때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취업에서 무너졌거든요. 네. 그럼 취업에서 무너졌으면은 사회보험 공식적인 사회보험 영역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무너지면은 사회보장 제도도 무너지고 더 네. 이상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건 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회보험 제도 중심으로 짜져 있던 사회복지 제도도 기능을 더 이상 그러니까 기대하기 더 어렵다, 의존하기 어렵다. 예. 방법은 뭐냐? 그래서 네. 사회보장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다. 일자리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예.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정부가 예를 들면은 최저의 임금 수준에서 고용을 보장하자. 그렇게 되면은 사회보험에 집중되어 있는 예. 부담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자리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최저임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최저임금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네. 최저임금이 약간 더 이렇게 인상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 임금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는 좀 더 차후에 엄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네.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 적당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인 거죠.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8시간 5일 근무하게 되면은 네. 182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거기다가 플러스 10% 정도가 사회보장료, 사회보장보험료로 네,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은 사용자 측에서 10%를 더 내겠죠. 그럼 정부가 네. 10% 더 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1인이 182만 원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평균 가구 평균 인원수 구성원 수가 2.5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1.5명이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네. 182만 원의 절반이 네. 한 90만 원 200 한 7, 8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270, 8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러면 가구원 수 2.5명, 2 내지 3명에 예. 월 27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를 보장하자는 거죠. 네. 예. 3천만 원이 좀 넘겠네요. 연봉으로 치면.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액수가 적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빈곤이라든가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보면은 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론자들은 목표가 1인당 6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3인가구 기준이라 해봐야 월 18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걸 가지고도 탈임노동을 꿈꾼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것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그 소득 보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일자리 보장제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전부 다 정부가 고용을 한 다음에 네.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거냐면은 그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좀 추상적인데요. 네. 비자본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겠죠. 비자본 영역. 네, 예. 비자본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지금 사실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자본주의 영역, 그러니까 이윤이 창출 가능한 영역은 이미 자본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자본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영역은 예. 사실 비자본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공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은 예. 공공의 영역을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장기적인 비전은 자본주의 영역을 하나 내비두고 예. 반대편에서는 비자본주의 영역을 발전을 시키자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비자본주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이윤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네. 번째로는 그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민주적으로.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적 영역을 예. 이게 고용을 해서 투입을 하자는 거죠. 그것을 뭐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게 흔히 요즘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협동조합도 있고, 예. 그죠? 그다음에 뭐 사회적 벤처 부분도 있고 예.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포함시키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 영역입니다. 네네. 이미 다양한 NGO 그룹이라든가 네. 시민단체들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그분들은 정말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서 네.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네.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최저임금 계시거든요. 미달자도 대부분 있죠. 그럼요. 예. 더군다나 불안정하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을 해서 그 가치를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하자는 거죠. 그 가치를 인정하자는 거죠. 예. 또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자본이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수탈하고 있는 거죠. 예. 가사노동이 있습니다. 가사노동. 가사노동도 충분히 사회화 시켜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전 그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처럼 말씀드리면은 육아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네. 협동조합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육아 공동체를 만들어서 10명의 아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네네. 그런 다음에 공동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정부가 고용을 한 사람들을 그 부분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이가 10명 있으면은 어머니 10분이 가서 활동할 수 계시는 거죠. 예. 뭐 구체적인 테스트 뭐 그건 뭐 어렵겠지만 꼭 1대1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5분의 어머니는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집안에 갇혀서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가치들을 그러니까 뭐 임금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가 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자리 보장제의 기본 취지는 비자본주의 영역을 개발을 하자. 네. 그런데 이 비자본주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부분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은 기껏해야 재원만 투입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